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걸려서 EU의 18차 대러 제재안이 드디어 합의가 됐는데요. 그동안 슬로바키아에서 아니 너희들 말대로 그대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끊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우리는 러시아 가스 끊으면 새로 얻을 에너지원이 없어. 그러면 오히려 에너지를 먼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줘 라고 나오면서 이 18차 제재안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슬로바키아에게 어떤 당근을 줬는지 모르지만 슬로바키아가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이건 아마도 슬로바키아가 그동안 요구해온 러시아산 가스를 받지 못하면 해외 다른 나라산 가스를 받을 때 그만큼의 운반 비용이나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거를 EU에서 메워줘야 해라는 슬로바키아의 요구를 EU가 어떻게든 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러시아에 대한 EU의 18차 제재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8차 제재안이 왜 중요하냐면요. 러시아의 주된 수입원이죠. 원유 수출의 수익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 원유 상한가를 15% 낮췄습니다. 그동안은 60불이었는데요. 이번엔 한 47불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제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고 하면서 그 휴전 협상에 맞춰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만 해왔다면서 앞으로 50일 안에 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휴전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면 본격적 힘과 힘의 충돌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서방에 최대한 레버리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이요. 지난 18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에 마침내 만장일치로 합의했는데요. 제재는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27개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주로 헝가리가 반대해 왔습니다. 이 헝가리에 러시아에 들어오는 송유관 가스관이 있어가지고 헝가리가 반대해 왔는데 그때 협상할 때마다 EU가 헝가리에 당근을 주고 재정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로바키아가 반대를 한 겁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완전히 끊는다라는 정책에 반기를 든 건데요. 꼭 슬로바키아뿐만이 아닙니다. 중간에 몰타도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EU의 큰 나라들, EU의 핵심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거든요.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는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대사회의에서 18차 대러 제재안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내용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바로 공개되는데요. 제재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재 60달러로 고정된 러시아산 원유 거래 가격 상한제 작동 방식을 일정 주기마다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의 15%를 자동 인하하는 변동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EU는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선을 60달러로 정했습니다. 왜냐? 그때는요. 전쟁이 나자마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고 이럴 때라서 60달러라는 게 아주 굉장한 처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가가 65달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이란에 미국이 폭격하고 한다고 해도 70달러를 잘 못 넘었어요. 65달러, 68달러, 70달러 근처 가다 다시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달러 상한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원래 러시아산 우랄 원유의 가격은 원래 좀 국제 가격보다 낮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 처벌의 효과가 미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47.6달러, 15% 더 낮게 하자는 건데요. 원래 G7은 이 상한선을 45달러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이죠. G7 정상회담에서 이거 논의하고자 하니까 하루 먼저 가버렸어요. 중간에 사실상 도망간 거죠.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냥 귀찮으니까 도망간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건데요. 유럽이 자체적으로 먼저 시작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EU가 러시아가 파는 물건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가격은요,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EU가 러시아의 물건을 살 땐 이 가격 이상 사지 마라고 EU가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원유를 살 때요, 러시아와 구매국이 있다면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만의 계약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배가 그 사는 나라로 가야 된다,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배에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험은 EU가 꽉 잡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사들이 이거보다 높게 계약하면 보험을 안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실어 나르는 배들을
미국이나 유럽이 제재함으로써 니들 이거 실어 나르면 우리가 제재할 거야 라고 해서 원유 상한선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수입이 뭐 당장 15%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5% 10%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는 굉장한 자본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지금 자본이 부족하고 모든 자본이 전쟁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이자율이 20%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유 상한선을 낮추고 이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실제로 러시아로서는 큰 타격이죠.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안에 러시아가 휴전을 하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에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훨씬 더 증폭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좀 미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고 미국의 제재와 더 강력한 제재와 합쳐진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거에 동참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G7 국가들이 다 또 동참할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여기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요. 어느 정도 동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동참한다는 건 돈의 흐름이 그렇게 동참되고 그렇게 뭐 계약을 했을 때 뭐 송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 은행들이나 유럽 은행들이 안 해준다는 거니까요.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자체 결제망이 있습니다만 그 비중이 글로벌하게는 몇 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인도네시아나 뭐 러시아산 원유가 많이 가기로 알려진 인도나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이 달러 결제망을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재안에는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적가스관인 노드스트림 1, 2의 직간접적인 사용 금지가 들어가 있고요. 러시아 은행 22곳을 추가 제재하는 것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 노드스트림 1, 2는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멈췄는데 휴전 가능성이 일어나면서 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 2 중에 1은 중간에 알 수 없는 폭발로 거의 파괴가 됐고요. 2는 살아남아 있는데 일부가 가능합니다. 고치면 또 가능하다고 하고요. 근데 이 2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휴전이 되면 유럽이 여전히 러시아의 가스와 원유가 필요할 거고 그때 가스관이 필요한데 노드스트림 2로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독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직간접 사용을 금지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니들한테 도움되는 건 안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도 하고요. 재밌는 점은 이 노드스트림 2의 재가동을 위해서 미국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돈이 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금지시킨 거는 트럼프였거든요. 1기 때 트럼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푸는 거를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이 움직이는 사람도 트럼프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제재와 압박도 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본이 된다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정책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유럽은 이 노드스트림 1, 2 모두 다 우리가 쓸 수 없다라는 걸 이번에 명확히 한 거고 이건 아마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은행 22곳의 추가 제재도 담겼고요. 러시아산 원유 밀수에 동원되는 그림자 함대라고 하죠. 여기 105척도 제재 명단에 추가돼서 제재 대상 유조선은 누적 400여 척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잖아요. 유조석 400여 척이 제재 대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림자 함대에 들어가는 유조선은 약 600척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게 400척으로 된 거는 이렇게 제재하고 나면 이름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고 계속 세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려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재 우회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과 인도에 있는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최대 정유소도 제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중국 은행이 제재됐다는 겁니다. 지금 두 곳이 제재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겠지만 이번 제재의 핵심은 이 중국 은행 제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18차 제재가 난 다음에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요. X를 통해 지금까지 채택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 패키지라면서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를 우리가 더욱 늘려 침략 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 당연히 평가절하하죠. 지금까지 푸틴은 제재하는 사람들을 멍청이라고 하고 니들 발등 찍는 거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생각보다 잘 버텼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EU보다도 높았거든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요, 이날 브리핑에서 EU의 제재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이미 제재에 대한 특정한 면역력을 갖췄으며 제재하에 삶에 적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앞으로 수입이 더 줄어들었을 때 벌써 이게 이제 한 3년 넘게 끌어왔고요. 지금 러시아의 재정이 상당 부분 고갈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 제재안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동참한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소식통은 60달러 상하선도 효과가 없었는데 47달러가 효과가 있겠느냐 하며 EU의 새로운 제재안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했다고 하고요. 러시아의 석유 수출의 약 80%는 중국과 인도에 판매되고요. 튀르키예 역시 상당량을 구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건데요. 인도는 사실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인도는 따르겠다라는 입장도 많습니다. 중국은 또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우리 수입 별로 안 해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몰래 수입해온 겁니다. 그림자 함대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재를 피해가면서 이걸 사는 걸지 이건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바키아가 이 18차 제재안의 가장 큰 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동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요. 현재로선 모든 옵션이 소진됐고 제재안 거부권을 유지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거부권 철회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들이 슬로바키아에게 당근과 채찍을 계속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우리가 더 얻어낼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얻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EU로부터 얻어낼 게 더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슬로바키아가 판단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EU가 자신의 회원국들을 협박할 만큼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EU의 18차 제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중국은행 두 곳을 제재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중국계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조 관련해서 중국 은행 두 곳에 제재했다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베이징이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최신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두 개의 중국 소규모 은행을 제재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도시의 두 지역 대출기관인 수이펀허 농촌상업은행과 헤이허 농촌상업은행이 금요일 오전에 합의된 18자 제재 패키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은행들을 이 패키지에 제외하기 위해서 마쿠에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쳐온 중국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상회담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요,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날 것 같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번 일로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은행을 포함시키면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할 거라고 3-4번 경고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은행만은 포함시키지 마라. 지금까지 니들이 제조업체들은 작은 제조업체들은 포함시키는 거 우리가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은행만은 포함시키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은행을 포함시킨다는 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 은행을 포함시키면 경제 동맥을 자르고 그 은행이 무너지면 지역에 있는 것도 무너지고 중국의 큰 은행을 하나 만약에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은 경제의 동맥이라 작은 은행 하나라도 건드리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사실상 경제 전쟁 선포거든요. 그런데 지금 EU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단 한 곳만 제재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마카오에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라는 걸 제재한 적이 있는데 그건 김정일 비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를 한 거고요. 핵개발이나 북한에 관련해서 제재한 은행은 중국의 단둥은행 단 하나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은행을 제재한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도 약간의 톤 조절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유럽위원회가 이번에 제재에 2개 은행을 넣으면서 블랙리스트 등재를 하긴 하지만 6개월 후에 이 러시아를 계속 돕는지 살펴보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은행들이 러시아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들이 왜 됐는지는 정확하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이 은행들이 EU 제재 대상 상품의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사용했다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중국의 그 직설적인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요, EU가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한 러시아에 대한 18자 제재 패키지를 채택한 것 관련해서 언론 질의에 EU 주재 중국 대표부 대변인은요, 제재를 하자마자 그날 밤에 중국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에 항상 반대해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EU가 18자 제재 패키지에 중국 금융기관 두 곳을 포함시킨 것은 그 성격이 매우 심각하고 그 효과도 해롭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요,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만큼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을 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왕이 부장이 3-4번 중국은 하지 마라, 중국은행을 제재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는데 EU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중간에 어떤 톤을 낮추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EU가 좀 톤을 낮춰서 6개월 후에 우리가 재검토할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처럼 중국도 다시 보복을 하면서 톤을 낮출 수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복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평화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분쟁 당사자 누구에게도 살상 무기를 공급한 적 없으며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왔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하면 EU 입장에서는 좀 헛웃음이 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 나토의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부품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전쟁 물자의 한 많으면 90%, 적게는 70%가 중국에서 온다는 보고서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적 없고 이중용도 물품, 그러니까 군용, 민용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살상 무기를 공급한 적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요, EU가 중국에 대한 비방과 비난 전가를 중단하고 두 중국 금융기관을 부당하게 포함한 행위를 즉시 시정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중국의 협박이죠. EU 너도 그러면 우리랑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이제 곧 있을 EU와 중국의 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니들이 그 합의안을 들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무비자 되면서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이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 이게 뭐 미국의 보안업체에서 발표한 거니까 어느 정도 약간 공포 조장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요, 중국 공안이 핸드폰 정보를 바로 빼낼 수 있는 앱을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나 출장자도 조심하라고 미국 보안업체가 경고를 한 건데요. 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룩아웃은요, 중국 공안이 포렌식 앱 메시스턴트를 활용해 압수한 휴대폰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앱은요, 위치 정보, 문자, 통화 내역 등 방대한 정보를 단시간에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룩아웃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기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메시스턴트가 어떤 앱인지 한번 보면요, 이 룩아웃이란 미국 업체가요, 중국 공안들이 사용하는 포렌식 앱 메시스턴트가요, 과거 쓰던 MF 소켓이라는 것의 후속 버전으로 중국 보안기술 기업 샤먼 메이아 피코가 개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휴대전화 정보를 빼내는 걸 위해서 개발됐다는 거죠. 이 메시스턴트는요, 사용자 동의 없이도 GPS 위치나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나 사진, 오디오, 연락처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공안이 어떤 외국인을 잡아서 잠깐 핸드폰을 달라고 한 다음에 순식간에 이걸 빼서 만약에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출장 와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앱은요, 주로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 도심 검문 등에서 공안이 휴대폰을 일시 압수한 틈을 타서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냥 USB를 통해서 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그 모든 정보가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USB 연결이 해제되면요, 그 안에 있는 이 메시스턴트 앱이 자동 삭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게 빼갔는지 안 빼갔는지도 모르게 우리 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삭제 실패 사례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고되면서 미국이 이 업체가 중국 공안이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스턴트에는요, 보안 경고나 설치 차단 메시지를 자동으로 넘기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최신 버전에서는 추가 파일 다운로드, 자동 업데이트 등의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자동 업데이트 돼가지고 빨리빨리 더 정보를, 그리고 추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집 대상도요, 전작에 비해서 확대됐는데요. 기존 텔레그램 외에도 시그널, 렛츠톡 등의 암호화 메신저까지 그 정보를 다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장 중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갔는데, 혹은 정부 일을 위해서 공무를 위해서 갔다면 민감한 기업 정보나 개인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는 거고요. 개발사인 메이아 피코는요, 중국에서 디지털 수사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랍니다.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하는데 그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 회사를 중국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해서 미국인의 투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메이아 피코는 2023년에 이름을 SDIC 인텔리전스 샤먼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앱 인증서에는 여전히 옛 회사명이 나와 있어서 이 회사가 이걸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요. 1대1로를 하는 나라들이나, 주로 1대1로를 하는 나라들은 권위주의 정권이나 저개발 국가가 많잖아요. 이 1대1로를 하는 나라들이나 러시아에서 이 메이아 피코의 제품을 구매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공급된 제품이 라이선스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 계약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권위주의 정권이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디지털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낸 룩아웃은요, 중국에 출장을 갔거나 여행 간 사람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때 민감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걸 유의하고 기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공안에 걸려서 압수되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 갈 때는 꼭 필요한 출장용 핸드폰이나 이런 걸 바꿔갈 수 있으면 바꿔가고요. 가서도 많은 사진을 찍지 않는다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상당히 이렇게 정보의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고,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라서 더 쉽게 정보를 훔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중국에 이렇게 해킹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정보를 탈취하는 걸 막기 위한 또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미국과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에 중국산 장비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가 이 해저 케이블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이 해저 케이블에서 중국을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브래던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서요,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 적대 세력의 해저망 접근 차단과 통신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또 오는 8월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보고서와 규칙 제정안을 상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브랜던 카 위원장은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서요, 해저 통신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를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로 AI 및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블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 등 적대국이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위협해왔다면서 이로부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해저 케이블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5G 통신 장비 할 때 중국산 못 쓰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걸 해저 케이블에게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카 위원장이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요, 적대 세력이 관리하거나 관여된 사업자의 면허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이들과의 통신망 임대 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해저 케이블 인프라에 적용되는 사이버 보안 및 물리 보안 요건을 새롭게 수립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면허 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발트해, 홍해, 대만 인근 해역 등에서 발생한 해저 케이블 절단 및 방해 사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트해에서는 특히 최근에 그 해저 케이블이 3번인가 끊어졌거든요. 흐는 걸로 의심되는 배에는 중국 배도 있고요, 러시아 배도 있고 다른 나라 배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해저 케이블이 정말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죠. 여론전이나 이런 거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 해저 케이블 다 끊어지면 우리 인터넷이 거의 못 쓰게 될 거예요. 물론 위성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복구가 일부는 되겠지만 아주 응급 이거 필요한 거 아니면 복구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해적 케이블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미국이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홍해에서는요, 후티 반군에 의한 물리적 케이블 손상이 발생했고, 대만은 중국 선박에 의한 의도적 케이블 절단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연방통신위원회는요, 미국과 홍콩을 연결하는 일부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도 보안 위협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대만까지는 미국산 케이블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홍콩을 연결하느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이 홍콩까지는 못 가게 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던 걸 이제 더 앞으로 퍼뜨리겠다는 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해적 케이블도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 그다음에 중국과 중국을 위시한 1대1로 국가들만 따로 모이는 그런 해적 케이블과 통신망 구성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비트코인이 의외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으로 시민권을 사게 되는 일, 그리고 영주권을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바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라는 게 아니고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다든지 비트코인을 받아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살 수 있도록 대행해주는 중개업체들이 생긴 겁니다만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인 이민이 확산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얘기라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가 단순한 자산 투자 수단을 넘어서요, 이제 이민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포르투갈, 카리브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나 테더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이나 장기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한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바누아투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 국가 중에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8만 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지불하면 보통 3에서 60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바누아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직접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인중개업체들은 신청자한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받아 이를 현지 통화로 환전 후에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청자는 암호화폐로 기부금 전액을 지불하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도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누아투는요, 시민권에 굉장히 좀 장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 원격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시민권을 따는데 갈 필요도 없고 거주하고 면접할 이유도 없고 그냥 돈만 보내면 되고요. 언어 학력 체류 요건도 없고 이중 국적도 허용되고 그리고 90개국 이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뭐 따려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좀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로운 나라일 수도 있고 누가 바누아투를 침공해서 뭐 다 먹어야지 생각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바누아투가 하나의 위험 회피형 거주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카리브해예요. 도미니카와 세인트루시아는 카리브해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각 기부금 20만에서 24만 달러 또는 부동산에 30만 달러를 투자할 때 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원격으로 할 수 있지만 4에서 9개월 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나라도 공인 중개업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주요 암호화폐를 간접적으로 수령하고 법정화폐로 전환 후에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도미니카와 세인트루시아는요, EU나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140여 개국의 무이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뭐 따려고 할 수 있겠죠. 한 30만 불 투자해서 할 수 있다면 더군다나 코인 부자들이라면 이제 뭐 30만 불에 맞먹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주고 할 수 있고요. 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된 가족 신청도 가능하고 언어 및 체류 요건도 없고 빠른 심사 및 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르투갈도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타면 유럽 어디서든 일하고 거주할 수 있잖아요. 이 굉장히 장점인데요. 이 포르투갈 그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원래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했지만 2023년 이후에는 투자펀드, 과학연구, 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을 산다고 영주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은요, 금융감독기관 규제하에 있는 투자펀드에 한 50만 유로 정도를 투자하면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입법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투자 펀드들은요,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골든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내고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트코인 기반 벤처 펀드가 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와 일반 자산을 섞어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체류 의무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최초 1년은 7일, 일주일만 있으면 되고요. 이후 2년마다 14일 체류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마다 14일 체류 의무를 채우면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14일이라고 하면 직장인 같으면 휴가를 잘 받아 써서 2주를 채우면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언어 시험도 없고요. 장기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EU 시민권 취득 경로도 되고요. 다만 신청해서 이제 그 허가 떨어지는데 최대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장점은요. 심사 통과 후에 골든 비자를 받고 이를 5년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포르투갈 언어 능력이 되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혜택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엘살바도르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전용 시민권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엘살바도르는 2023년 12월에 테더와 함께 세계 최초 전면 암호화폐 기반 이민제도 프리덤 비자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연간 한 1000명만 취득이 가능한데요. 이 비자는 100만 달러를 비트코인 혹은 테더로 투자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엘살바도르 시민권의 장점은요. 6주 내에 초기 승인이 되고요. 시민권까지 몇 달 안 걸린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친척까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류 의무가 없어서 그냥 멀리서도 지금 받아놓을 수만 있는 겁니다. 받아놓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냥 온라인으로 시민권을 바로 받는 거고요. 투자금은 교육 인프라 등 국가 개발에 활용된다고 하고요. 전체 과정이 암호화폐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정말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카자흐스탄은 지난 5월 30만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한 10년 장기 거주권을 도입했는데요. 아직 암호화폐를 직접 수용하진 않지만 암호화폐 은행 인가 제도 및 규제를 도입해 암호화폐 친화 국가로 부상 중이라고 하고요. 세인트 키츠네비스는요. 지난 3월부터 암호화폐를 시민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합법 자산 증빙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를 할 수는 없지만요. 신청 자격 중 하나인 순자산 증빙으로 암호화폐를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사실상 투자 자산으로 인정해 준 거죠. 이 암호화폐를 보면 저희가 늘 전해드립니다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제도도 변하고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저는 미래가 밝다 안 밝다 이런 걸 밝힐 처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활용도는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현대차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그 공장의 매각가였습니다. 바로 1만 루블, 약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의 그 공장을 매각하고 왔는데요. 그 이후로 이 러시아 공장이 어떻게 될지가 첨예한 관심이었습니다. 왜냐? 푸틴 대통령이요. 니들 나갈 때는 니들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니들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이거를 계속 말해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실제로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러시아도 지금 한참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슬슬 전쟁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를 대비할 때 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은 막을까를 이 러시아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막을 생각이 없다는 걸 러시아 의회가 그대로 보여주는 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테르팍스 통신이요. 지난 16일 보도한 건데 대통령에게요. 외국 기업의 자산 재매입 금지 조건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다고 재매입하려고 할 때 아니야 너는 못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러시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의 복귀를 막고 매각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잘 살펴보면 이거는 식품 제조, 유통 및 외식체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에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라고 하니까 그것도 어떤 식음료에 관련된 코카콜라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현대차 등 국내 제조업체 그리고 국내 서비스 업체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안의 초안은요. 푸틴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과거에 매각한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금주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조건의 기업들은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향후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복귀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해당 자산의 현 소유자가 법원에 제소해서 기존 재매입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현대차는 안 된다 그랬지만 최악의 경우에 이 법안이 그러니까 현대차나 이런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현대차 공장을 지금 산 소유주가요. 얘들이 다시 살려고 하네. 아니 이 계약 무효야. 이 법에 따르면 이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라고 해서 배째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 제소를 위한 요건도 추가됐는데요. 관련 법적 분쟁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전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팔은 안으로 굽죠. 당연히 러시아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러시아는 계속 중재법원 같은 걸 통해서요. 그 이외에 러시아 이외의 중재 지역에서 일어난 특히 비우호국이라고 하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도 포함됩니다. 비우호국의 중재에 대해서는 그 현지 법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 법은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아예 중재법원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을 사용하도록 담아놨으니까요. 그리고 해당 외국 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 내 활동을 중단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실이 있을 경우 제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요, 당시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한다는 그런 성명을 내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 애들은 못 들어와.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만 법안의 적용 시기는 축소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 2022년 2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맺어진 자산 매각 계약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2022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전쟁이 난 첫 해에 서둘러 빠져나간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 법령의 적용 범위도 일부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안은 적용 대상을 연방정부 산하 위생감독기관의 통제를 받는 기업 중 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로만 한정했다고 합니다. 그 위생감독을 받는 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식품 제조, 유통 및 외식업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요, 철수한 외국 브랜드를 인수한 러시아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여기 식음료로 한정되는 걸로 봤듯이 맥도날드 철수 이후 이 지점을 인수해 사업을 이어받은 러시아의 패스트푸드 체인 푸쿠스노 이토치카가 외국 브랜드의 복귀를 우려해 이번 법안 도입을 강하게 로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맥도날드 우리 거 다 먹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물론 이 법안만 보면 현대차나 우리나라의 뭐 다른 기업들 중간에 나온 기업들이 있으면 언제든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도 러시아에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죠. 물론 그 만든 돈을 빼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기업들이 다시 제조 설비를 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걸 이 법안을 통한 이 분위기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기업들이 가서 뭐 만드는 걸 러시아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요, 지난 5월 푸쿠스노 이토치카 경영진과의 회의에서요, 서방 기업의 복귀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푸틴은 맥도날드를 지칭하면서요, 그들은 러시아 시장을 떠나면서 현지 파트너를 공경에 빠뜨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면 레드카펫을 우리가 깔아줘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푸틴의 지시에 의해서 이 법안이 시작됐다고 하면 이 법안은 아마도 맥도날드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요, 관세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8월 1일이라는 협상선에서 그걸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협상의 질이 우선이다라는 얘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번엔 미 재무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요, 21일 현지 시각입니다.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국들과의 무역 합의에서 속도보다 질을 중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무역 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내용의 질이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진행한 무역 협상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총 5번에 걸쳐 제안서를 수정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켰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만족하는 환상적인 합의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한 32%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19%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보내는 건 19%고 미국이 수출하는 거는 뭐 관세가 없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뭐 항공기를 더 사들이고 농산물도 더 사들이고 뭐 수많은 조건을 붙였는데요. 사실 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이나 이런 걸 미국으로 더 많이 수출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구한말에서나 보던 듯한 그런 불균등한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건 뭐 계속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의 의도가 이렇다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식의 합의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좀 더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워낙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한꺼번에 8월 1일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미 무역 대표부가 USTR이죠. 이런 데서도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EU와의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EU에 큰 무역 적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관세 조치가 EU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요즘 EU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요. 미국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비둘기파로 분류됐는데 독일마저도 이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U와 미국이 지금 최종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경하게 맞붙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요. 협상 구조상 갑의 위치인 미국이요. 기한 설정을 통해서 상대국에게서 질 높은 무역 합의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질 높은 무역 합의라는 건 미국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요. 상대국은 수출하면서 관세를 물어야 되지만 미국은 그 나라에 수출하면서 관세를 거의 없게 만드는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서 베센트는 어떻게 말해냈냐면 과잉 생산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세계 제조업 수출의 30%를 차지하면서 과잉 생산한 물량을 유럽, 캐나다,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보내면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경제의 재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다고 중국이 하루아침에 바뀔 건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자신들의 명분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요. 제이미슨 그리어, 그가 USTR 대표죠. 이런 무역협상에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무역협상의 가장 현장에서 뛰는 수장인데 USTR 대표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USTR 대표가 최근에 통상 협상보다 무역 적자 감소와 중위소득 상승이 우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중위소득 상승이라는 건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면요. 트럼프의 생각, 사실은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 그 싱크탱크 같은 이 엘리트들의 생각을 알 수 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취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그리어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지난 16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요 굉장히 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이래야 하는가를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만 들으면 트럼프의 정책을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는요, 미국 제산업 정상회의라는 건데요.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 약 1664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단일 국가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지속 불가능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전 대통령들은 사실 이렇게 과격하게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러면 지층의 반발도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 우리 편하게 달러 찍어서 잘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리어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속 불가능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무역 적자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급감, 산업 기반 붕괴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미국은 더 이상 생산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트럼프 1기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무차별적인 무역 자유화는 이거는 중대한 정책의 실패였다라고 하면서요. 그리어는 제조업 확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 중상층의 소득 회복이 핵심이라고 하면서요. 평균적인 식당 근로자가 제조업 일자리로 전환하면 임금이 35% 상승하고 첨단 공장의 경우 2배 이상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SMC나 삼성이나 목을 쪼아서라도 반도체 공장이나 첨단 공장을 들여오려고 하고 국민소득 8만 달러인 나라인데도 어떻게든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임금 서비스 근로자를 그다음에 중임금 제조업 근로자로 바꾸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제조업은 단지 경제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업, 철강,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같은 것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산업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0%의 보편적 관세와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 55%의 고일 관세가 핵심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다 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55% 관세가 붙고 있다는 거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했던 중국의 60% 관세와 거의 맞는 수준입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관세를 100%, 145%막 올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대로 가겠다는 이 로드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첫 생각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조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또 언급했는데요. 그는 한국을 미국의 위대한 동맹이라고 부르면서도 자원 없는 한국이 철강 산업에서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철광성이나 석탄 등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산업 정책 등으로 철강 강국이 됐고 나라도 그 입장이었으면 같은 정책을 썼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업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미국 무역 정책의 종착점을 무역 적자 감소, 그리고 미국 내 중위소득의 상승, 제조업의 GDP 비중 확대라는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말해온 거에,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말해온 거에 그냥 연장성산에 있는 거죠. 지금의 무역 적자를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생존이 불투명하고 미국의 미래가 밝지 않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조업을 유치하면 미국 내 중위소득이 상승하고 저임금 서비스 근로자들의 생활이 좋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GDP의 비중이 확대돼야 하고 이걸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겠다라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어가 한 말은 이는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자주성과 생존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뭐 사실 그리어가 한국의 사례를 말하면서 나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만약에 미국 사람이고 미국의 이런 USTR에 일하고 있다면 사실 이 의견에 상당 부분 동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미국은 서비스 국가고 이제 제조업에서 탈피하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없어진 상태에, 그리고 이 정도의 무역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미국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리어는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어는 나의 역할은 이런 걸 하는데 장애물을 치우는 거고 실제로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키우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의 제조업 부흥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어 대표의 발언을 보면 우리도 한국이나 뭐 옆에 나라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변화를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리어만의 생각이냐, 사실은 트럼프를 주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엘리트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점차 이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방법이 좀 다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채찍을 가지고 한다면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각종 보조금이나 당근을 주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화의 방향은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잘 보도되지 않은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많이 보도된 소식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인데요. 이 무역 합의가 왜 중요한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무역 합의의 기준점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우리의 협상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협상을 보니까요, 일본이 정말 많은 선물을 안기고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상호관세 15%거든요. 이걸 보면, 그리고 또 트럼프의 생각에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더 높은 등급의 동맹일 겁니다. 지금 이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요,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트럼프는 동맹의 등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했는데 일본이 15%를 부과한 만큼 우리가 미국이나 트럼프의 생각에 있어서요. 조금 등급이 낮은 동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 15%를 해낸다면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14%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일본이 어떤 선물을 줬고 어떤 걸 받아냈는지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요,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요, 지금까지 체결된 합의 중 가장 큰 규모일 수도 있다라고 사실상 좀 호들갑을 떨듯이 했습니다. 이게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발표한 건데요. 합의 내용은 일본이 무려 5,500억 달러, 약간 700억 넘는 돈이죠. 우리나라 연간 예산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이거를 대미 투자를 하고 상호 관세를 15% 적용하기로. 원래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25%를 물린다라는 편지를 썼잖아요. 과거에 24%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상호 관세 물리는 편지를 주면서 25%라고 오히려 1%를 일본에 대해서 올렸었죠. 그리고 일본은요,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부분에서도 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 잠깐 한 1년 정도 살아봤었는데 미국산 자동차하고 트럭 일본에 가서 못 씁니다. 일본같이 좁은 길, 우리보다도 더 길이 좁거든요. 한국도 좁아서 미국 차 잘 못 쓰는데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이 가서 일본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그냥 약간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쌀 같은 농산물을 열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걸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같은 개방이 미국 수출업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신경 쓴 게 자동차거든요. 일본이 미국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일본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동차의 품목 관세를 12.5%로 낮춘 것으로 전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본 쪽에서 밝힌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자동차는요, 기존 세율이 2.5%에서 여기 12.5%를 더해서 상호 관세와 같은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자동차 관세는 25%라고 했는데 그걸 15%로 내린 거니까요. 사실 이 발표가 나왔고 도요타의 주가가 거의 뭐 10% 뛰었다고 하니까요. 시장은 한 10% 정도의 관세라면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달러, 약 75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요. 이 투자로 인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90%를 가져갈 그러면서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거 참 황당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돈으로 투자하는데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그걸로 미국에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현실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하고요.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그런 구조를 짰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요, 이 투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국부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 돈으로 만드는데 국부펀드, 미국이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부펀드라니 조금 이해는 안 갔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5,500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 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이 돈을 모으고 대출 한도를 늘려서 그걸로 이제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주로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주요 광물, 항공, 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차,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일본도 필요하니까 한다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강제적으로 700억, 800억이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미국에 투자하고 그걸로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도대체 돈만 대고 뭘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장해서 설명한 거고 구조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일본은 4천억 달러 내는데 한국에도 투자권들을 요구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 낸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중간에 이거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이걸 보면 일본이 4천억 달러를 내는 걸로 그간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5,500달러까지 늘렸다는 건데요. 어찌됐든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도 그만큼 내라라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부분이 이 기사에 나옵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5,5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됐느냐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일본의 노림수였던 겁니다.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은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먼저 제안한 방안으로 알려졌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고요. 지난 5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양국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와 가까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게 펀드 설립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제안된 펀드 규모는 3천억 달러 선이었으나 양국 협상 과정에서 4천억 달러 규모로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일본이 트럼프의 구색에 맞춰서 트럼프가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는 성과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만들어서 일본은 자동차 품목 관세 감면이나 연재 등 관세 협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카드라는 건데요. 이걸 보면요. 단순히 이게 손정의 회장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관세 감면만을 노린 것이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은 손정의 회장이 계속 AI 투자나 스타게이트 투자 이런 거에서 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밝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투자를 해야 할 곳, 일본이 미리 미국에서 선점해야 할 곳을 투자하기 위해서 손정의 회장이 먼저 이걸 제안하고 그걸 통해서 관세 협상에도 지렛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본의 민관이 짜서 들어온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뭐 90%를 자기가 가져가고 자신이 막 투자까지 결정하고 이렇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요. 일본 정부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고 일본의 의도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럼 다시 저희 생션랩 기사로 돌아와서요. 일본은요,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도 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와 트럭에 대해 추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전기준과 뭐 일본 안전기준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FTA 할 때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는 뭐 그런 안전기준을 면제해서 일부 차를 어느 정도 대수를 제한해서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일본도 이제 그냥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미국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 자동차 트럭에 대해서 추가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미국 안전기준 맞추면 그냥 일본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쌀 수입은 75%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일본에서 정치적으로도 좀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이 쌀이 모자라서 쌀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 수입 확대 방안이요.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좀 덜 가진다라고 생각해서 일본 정치권이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요. 연간 무관세 의무 수입량은 종전 77만 톤으로 유지하되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잉 항공기 배대와 미국산 농산물과 기타 제품을 80억 달러어치 구매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방위비 지출을 연간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기 더 사주겠다는 말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일본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 미국과 합작 벤처를 설립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갖 것들을 다 넣어서 일본이 합의한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일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합의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더 일찍 할 수 있었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했느냐? 왜냐하면 참의원 선거, 얼마 전에 일본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자민당이 패했죠. 과반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이 협상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그래도 자민당이 선거에서 불리한데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타결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요타 자동차의 주가가 한 10%씩 뛰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앞으로 도입될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요, 7월 말에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일본에 안전조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 일본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사실상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일본 언론들은 밝혔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 안전조항이 어떤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나하나 공개가 되겠지만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해놓고 행동을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 반도체와 의약품 같은 데에 대해서 정말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해 줄 것인가, 이거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일본과 관세 협상을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된 나라들이 좀 더 있습니다.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인데요. 둘 다 19%의 관세율이 부과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관세율은 15에서 20%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15에서 20%냐? 이번에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19%가 됐죠. 베트남도 46%에서 20%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영국은 10%로 좀 더 낮습니다만 지금 계속 관세율이 15에서 20% 정도로 계속 수렴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제가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뭐 워낙 기준을 높이 불러놔서 뭐 15%에서 25%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다고 블룸버그에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노멀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그 뉴 노멀의 바탕은 관세 10%, 거기서 15%면 낮은 거고 20%면 그냥 좀 높은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타결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도요, 이제 스톡홀름에서 오는 28일부터 29일 무역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관세 인하를 연장하려고 하는 건데요. 미국이 주요 국가들하고 계속 타결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중국과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요,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측 고위 인사인 허리평 국무원 부총리와 함께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차 회담은 제네바에서 열렸고 2차 회담에서는 런던에서 개최됐죠. 이번 회담은요, 중국과의 세 번째 고위급 회담인데 1차 회담은 제네바 5월에요. 2차 회담은 6월 런던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베센트 장관은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됐던 상호 초고율 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하된 관세 조치는요, 오는 8월 12일 만료 예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서로 협상을 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다시 찾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센트 장관은요, 8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인 국가별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견고한 시간, 하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상당히 견고한 시간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시점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가 자동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요, 좀 다른 곳에서는요, 무역 합의보다는 실제로 무역 수지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연장 가능성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냉탕 온탕을 가면서 이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5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요, 중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니까 향후 협상에서 이 부분도 대중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해커들은요, IT 기업에 취직할 때 프로필로요, 미니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미니언지를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보면요, 그 보안 연구자들이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미국 IT 기업에 위장 취업할 때 이들 요원 다수가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캐릭터에 집착하는 특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북한 IT 인원들의 계정명이나 SNS 프로필에 미니언즈 캐릭터나 GRU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하나의 북한 해커 식별 신호로 간주된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요원은요, 이제 뭐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자신을 슈퍼배드에 나오는 악당 캐릭터의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IT 회사에 취업했지만 한 달 만에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년 후 이 사람이 가상화폐 프로젝트 먼처블스에서 6,2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의 배우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체 메타마크스에 소속 테일러 모나한 조사관은요, 이 사건을 통해 미니언즈에 대한 북한 요원들의 반복적인 관심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패턴임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업계 종사자들은 이 같은 문화적 코드가 단순히 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요원들이 자유롭게 그거를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미니언즈 얘기를 많이 했나 보죠. 그러면서 뭐 미니언즈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상징성으로 이 미니언즈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런 북한 인력들이요, 위장 취업하고도 업무 시간 중에 슈퍼배드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팬심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좀 국제 제재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국제 제재와 수출 통제 전문 회사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재가 너무 강자의 논리에서 약자들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자면 대북 제재를 생각하면요, 사실 물론 그렇게 번 돈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고 그게 핵 개발로 이어지는 거긴 하지만 물고기 판 돈,
어업까지도 제한하고 아주 기초적인 뭐 원유 수입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추정한 정말 그 생존을 위한 양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갑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더 많이 가져가는데 어찌 됐든 제재란 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약한 고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부유층이나 실제로 뭐 대북 제재가 있다고 김정은이 벤치 못합니까? 리설주가 어디 좋은 핸드백을 못 들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일반 민중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윤리적 문제, 실효성 문제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 국제 제재로 연간 약 77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제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미국 제재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식 글로벌 헬스 8월호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부과한 경제 제재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6만 명의 사망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1971년부터 2021년까지 152개국의 연령대별 사망률과 제재 사례를 분석한 것이라고 하고요. 제재는 특히 5세 미만 아동과 노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만으로 56만 명이 죽고 다른 제재까지 하면 연 77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5세 미만 아동과 노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국제 제재가 단순히 외교적 압박 수단에 그치지 않고 무력 충돌만큼이나 대상국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제재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도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무력 충돌로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 그럼 뭘로 전쟁을 하느냐? 총칼을 내려놓고 경제전쟁을 한다. 그래서 봉쇄를 하고 최대한 모든 것을 막아세운다라는 게 제가 쓴 제재전쟁이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연구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번 연구는요, 미국 덴버 대학교와 경제정책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진이 공동 수행한 것으로 1971년부터 2021년까지 152개국의 제재 이력과 연령별 사망률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안 했을 때 사망자 수와 제재를 한 뒤에 늘어난 사망자 수 이런 거를 총합적으로 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경제 제재와 독자 제재. 이 독자 제재는 미국과 EU의 독자 제재만을 따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UN 다자 제재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사망률은 신생아, 유아, 5세 미만의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총 7개 연령 그룹으로 나눠서 측정됐다고 합니다. 가슴 아프게도요. 가장 큰 피해는 5세 미만 아동에게 집중됐다고 합니다. 전체 제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0에서 5세 미만 아동에게 발생했고요. 그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과거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 봉쇄를 할 때 의약품 부족으로 이렇게 아동 사망자가 높았고 고령자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제재가 되면 가장 필요한 물품을 못 사게 되는데 보통 제재당하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인데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들 보면 대부분 국토는 넓기 때문에 식량의 자체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종 공산품, 의약품 이런 게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동과 노인들이 더 많이 죽는 경향이 있죠. 북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음식도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아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평균 수명도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죠. 이런 부분들이 참 제재의 역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이런 제재를 통해서 상대방을 벌을 주고자 하지만 실제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살고 우리가 해방시켜서 잘 살게 해야 할 그 민중들만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의 경우 제재 시행 초기보다 장기화됐을 때 사망률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아 사망률은요. 제재 도입 후 첫 3년 동안 약 6%포인트 상승했고요. 7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1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재가 길어질수록 의료 체계와 생활 기반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 제재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종류의 제재를 합친 연간 사망자는 77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 중 경제 제재는 약 62만 8천 명의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미국과 EU가 단독으로 부과한 단독 제재에 따른 사망자는 56만 4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서로 이제 교집합으로 경제 제재 중에 미국이나 EU가 단독으로 부과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투 관련 연평균 사망자 수인 10만 명을 크게 웃도는 거죠. 뭐 거의 한 7배를 웃도는 거니까요. 경제 제재로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 제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망률 증가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유엔 제재가 인도주의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오히려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엔이 하는 제재는 제재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도 됩니다. 상대를 벌 주지도 못할 뿐더러 이걸 인해서 상대방의 행동 경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유엔 제재는 북한에 대해서도 많았습니다. 근데 뭐 북한에 대해서 하면서 이런저런 뭐 예외 조건을 두고 하면서 북한으로 물건이 들어가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유엔 제재 중에서 북한 제재는 가장 센 것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이나 EU의 단독 제재는요, 정권 교체나 정치적 압박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EU 제재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미국의 제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고 전 세계의 돈줄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하면 뭘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유로화 결제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든 하겠지만 달러 결제를 못하도록 하면 전 세계의 뭐 한 70%의 무역이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미국의 단독 제재가 사망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이 EU와 유엔 제재와 비교해 본 결과 미국의 단독 경제 제재는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사망률 증가를 유발했고, 반면 EU의 제재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재가 사망률을 높이는 경로는 다양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재로 인해 국가의 외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의약품, 의료장비, 식량 등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당연하겠죠. 공공의료 인프라도 붕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누구 탓이냐? 뭐 오래된 해묵은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해도 인도주의적 부분은 분명히 풀어놓거든요. 인도주의적이면 들어가라 라고 하는데 제재를 받으면 인도주의적까지 또 가지도 않았고요. 또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걸 풀어놓으면 인도주의적인 걸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세력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당연하겠죠. 그 안에서 있는 지도층이나 집권층들은 이 구멍이 있으니 이 구멍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인도주의적 지원까지도 막히거나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열어놨지만 연구진은 실제로 은행이나 비정부 기구들이 제재당한 국가의 거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올 초에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간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을 때 여러 NGO들이 2차 제재를 우려해서 이런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공공기구와도 협력을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걸 왜 ICC 간부를 제재했냐면 미국이요, ICC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하는 행동이 거의 전범 수준이다라고 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재를 해서 그 이후에 NGO들은 그러면 이거 형사재판소랑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 거래를 끊었다라는 뭐 기사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요, 사실은 해묵은 논쟁을 촉발시킨 겁니다. 이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제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연구진은요, 제재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무조건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와 국제 공조를 통한 인도주의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만 우리가 북한만 봐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열어주면 그게 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닫을 수도 열 수도 없고, 우리도 이런 딜레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논쟁을 해왔고, 뭐 진보 정부가 되면 열어주고 보수 정부가 되면 닫고, 이건 뭐 냉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어디에 답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나온 것 같이 제재로 고통받는 거는 김정은이나 이런 권력층이 아니고 일반 민중, 특히 0에서 5세 사이 영아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재 얘기가 나왔으니 대북 제재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AI 연구진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AI 같은 거는 뭐 이중용도 품목이고 군용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북 제재에 제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이견은 많은데 이제 뭐 사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뭐 대북 제재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요, 북한 정권이 러시아 등 외국의 인공지능 연구진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북한도 사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잖아요. 그 한정된 예산, 북한 전체 국가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구시 예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예산을 가지고 ICBM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AI까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독자적인 AI 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들은 생성형 AI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선신보와 인터뷰를 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정보과학부 산하 인공지능 기술 연구소의 김광혁 실장은요,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AI 분야의 유학생, 실습생, 연구생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여러 국가로 하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되겠죠. 김 실장은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이런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엔에서 부과한 대북 제재로 인해 정보기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에 크게 제약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김 실장은 유엔 제재로 국제적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은 AI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김 실장은 유엔 제재로 국제적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은 AI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교류를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류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하고 있고요. 물론 잘 지키는 분야도 있지만 유엔 제재를 잘 안 되고 이렇게 특히 학문적 교류 같은 건 쉽지가 않거든요. 잘 막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김 실장은요,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아 나서는 적대 세력들의 부당한 제재 속에서도 연구 사업을 완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의 AI 기술이 일부 생활 영역에서 상용화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김 실장은 연구소가 개발한 다국어 번역 프로그램 룡마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총 7개 언어를 상호 번역할 수 있다고 했고요. 2021년부터 휴대전화에도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사실은 저렇게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도 ICBM을 쏘고 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을 보면 북한의 진짜 연구 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건데요. 또 이 AI 기술도 북한이 상당히 따라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성공시켰듯이 아주 소수의 최정의 인력을 뽑고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그거를 없는 자원에도 최대한 활용해서 따라잡아가는 이런 것도 AI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EU가 지난달에 이례적으로요, 일본의 상선 3척을 제재했습니다. 바로 러시아랑 거래했다는 이유인데요. 이 미쓰이 상선 소속이었는데 미쓰이 상선이 일본의 2위 해운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의 배를 제재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번에 EU가 이거를 은근히 풀어줬습니다. 다시는 러시아 사업 안 한다 약속을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풀어줬다는데요. 또 알고 보니 이 배들이 하나오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일본의 해운사 상선 미쓰이가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3척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제재가 풀린 선박들은요, 노스문, 노스오션, 노스라이트로 3척 모두 지난해 한국의 주요 조선사 하나오션에서 건조됐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난 5월 제17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요, 러시아 에너지 제품을 밀수하는 유령 함대 소속 선박들을 제재했는데 그중에 이 3척이 부과된 겁니다. 이들은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생산된 LNG를 중국과 대만 등으로 수출했는데 당연히 삼성 미쓰이는 우리는 밀수한 게 아니다 라고 그때도 엄청 반박하면서 우리가 일본 정부를 통해서 공식 항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EU에서 끝까지 풀어주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슬그머니 풀어줬는데요.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요, 이들 선박이 앞으로 러시아의 야말 및 북극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에너지 제품 운송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재를 풀어줬다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제재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들은 유령함대 소속으로
판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EU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제재는 더 이상 뭐 오방국이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EU는 러시아에 대해서 화났다라는 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제 18차 제재 때도 스쳐가듯이 얘기를 한 건데 블룸버그 통신이나 그 해외 통신사에서 이 부분을 아주 좀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EU가 내년부터 러시아 원유로 인도 등서 정제된 디젤도 수입을 금지한다는 건데요. 이제 러시아 원유를 제3국에서 수입해서 거기서 제3국이 정제해서 파는 것도 막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EU가요, 러시아의 원유 수요를 아예 막아버리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EU가 내년 1월부터 러시아 원유로 제3국에서 정제된 원료 수입도 차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의 간접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 등 제3국에서 정제된 디젤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지는데요. 지금 인도가 가장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회 통로마저도 막아버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에 발표된 제18자 EU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는요, 러시아산 원유에서 정제된 디젤 등 석유 제품의 제3국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파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정유사들이 타격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정유사나 이런 물류 전문 업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이 유조선들이 전 세계를 몇 바퀴 돌고 나면 어디서 어떤 기름이 섞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문제는 이렇게 되면 걸리는 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는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벌금 폭탄이나 제재 폭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익까지도 철저히 틀어막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유냐 정유 제품을 트레이딩하거나 하는 분들은 원재료의 출처나 가공 경로까지도 이제 철저히 알고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제가 계속 말하지만 대러 제재는 과거에는 뭐 미국과 EU가 보조를 마쳤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미국이 빠져나오면서 EU가 아주 강력한 제재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러시아로부터 생존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제재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EU 제재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재와 수출 통제 관련된 컨설팅이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 생션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창에 있는 걸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무료 컨설팅을 하고 서울시에 있는 기업이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저희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